몽골 국민의 75%가 한국과 연방을 원합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세계 4강이 동시에 졌습니다. 350억 달러를 쏟아부은 중국은 3%, 5천억 엔을 원조한 일본은 9%, 민주주의를 가르친 미국조차 8%에 불과했습니다. 4강 전패, 전례 없는 결과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고 그곳에서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마크 핸더슨입니다. 56살이고요. 미국 국무부에서 28년간 일했습니다.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까지 올랐죠. 쉽게 말하면 미국의 아시아 외교 전략을 설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 견제 정책, 한반도 비핵화, 대만 해협 위기 관리, 그런 굵직한 현안들을 다뤘어요. 하지만 몽골이라는 나라가 제28년 경력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워싱턴은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포토맥 강 너머로 옅은 안개가 걷히고 있었고 국무부 건물 7층 회의실에는 커피향이 퍼져 있었어요. 아시아 태평양 전략 주간 브리핑이 시작되기 5분 전이었습니다. 참석자는 저를 포함해 12명, 국무부 정책기획실, 국방부 인태사령부 연락관, CIA 동아시아 분석관까지 모인 자리였죠. 브리핑 담당자가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현황이었어요. 두 번째는 대만 해협 군사 동향이었죠. 세 번째는 북한 미사일 발사 기록이었습니다. 늘 보는 내용이었어요. 눈을 감아도 외울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네 번째 슬라이드가 뜨자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몽골 여론조사 결과 스크린에 커다랗게 떠 있었어요. 담당 분석관 사라 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이건 이틀 전 몽골 국립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무작위 표본 3,500명, 전국 21개, 아이막 분포,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1.8%. 방법론적으로 완벽합니다. 제가 물었죠. 핵심이 뭔가? 사라가 숫자를 읽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나라, 한국 63%, 러시아 18%, 일본 9%, 미국 8%, 중국 3%.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잔 손잡이를 놓치는 바람에 접시에 부딪혀 소리가 났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잠깐, 미국이 8%라고?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사라가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한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원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43%, 그렇다 32%, 합계 75%입니다. 국방부 연락관 톰 브래들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몽골이 한국이랑 연방을 하겠다고? 인구 340만짜리 나라가?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갤럽 32년 역사상 전례 없는 수치라고 합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봤어요. 미국 8%. 스크린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25년간 몽골에 쏟아부은 민주화 프로그램, 평화봉사단, 군사교류, NGO 지원, 그 모든 것의 결과가 고작 8%라는 겁니다. CIA 분석관 제임스 파커가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한국이 몽골에서 뭘 했는지 아는 사람, 고개를 젓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떠오르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략적 존재감이 제로인 나라가 63%를 차지한 거잖아. 제임스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라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참고로 같은 조사에서 미국과 연방을 원한다는 응답은 2%였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2%. 그 숫자가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한국은 75%, 미국은 2%, 37.5배 차이입니다. 어떤 통계 모델을 돌려도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숫자였어요. 톰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조사 방법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유도 질문이었을 수도 있잖아. 사라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세 개의 독립기관이 교차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아침 햇살이 회의실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28년 외교 경력 동안 이런 숫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한 번에 4강을 이긴 적이 없어요. 더구나 한국처럼 해당 지역의 군사적 존재감도 대규모 원조도 없는 나라가 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켜고 몽골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몽골에 얼마를 투입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숫자가 나오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국은 몽골에 결코 작은 돈을 쓴 게 아닙니다. 냉전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했어요. 몽골이 사회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로 전환한 게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쯤이었습니다. 미국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민주주의의 승리를 상징하는 나라로 몽골을 키우겠다는 전략이었죠.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간 미국이 몽골에 투입한 금액, 직접 원조가 8억 4천만 달러, 한화로 약 1조 2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밀레니엄 챌린지 특별 기금 3억 5천만 달러가 추가됐어요. NGO와 민간 지원까지 합치면 15억 달러, 약 2조 원이 넘는 돈이 몽골에 들어간 겁니다. 돈만 보낸 게 아닙니다. 사람도 보냈어요. 평화봉사단 자원봉사자 1,400명이 몽골 전국에 파견됐습니다. 영어를 가르치고 보건교육을 하고 농업 기술을 전수했죠. 이들이 몽골에 체류한 기간을 합치면 4만 2천 개월입니다. 3,500년치 노동력이에요. 군사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칸퀘스트라는 합동 군사훈련을 매년 실시했어요. 미군 장병 수백 명이 매년 몽골 초원에서 합동훈련을 했습니다. 몽골 장교들을 웨스트포인트에 유학 보내기도 했죠. 25년간 총 280명이 미국 군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민주주의 프로그램은 우리의 자랑이었어요. 의회 운영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선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줬고요. 사법부 독립을 위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죠. 언론 자유 프로그램, 시민사회 육성 프로그램, 여성 정치 참여 프로그램까지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미국이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숫자를 보며 뿌듯했어요. 미국이야말로 몽골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몽골이 오늘날 자유 선거를 하고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시장 경제를 운영하는 건 미국 덕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사무실에서 한 통의 이메일을 열어본 순간이었어요. 울란바토르 주재 미국 대사관 정치 담당관 마이크 러셀이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현장 상황 보고서, 첨부 파일을 열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대로변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처음엔 뭐가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큰 거리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간판이 보였어요. 한국어 간판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어보다가 포기했어요. 화면에 잡힌 간판의 절반 이상이 한국어였거든요. 마이크가 메일 본문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핸더슨 부차관보님,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숫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건 여론조사 그 이상입니다. 저는 바로 보좌관을 불렀습니다. 울란바토르 출장 일정 잡아줘. 보좌관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몽골이요? 무슨 일 때문에? 직접 봐야 해. 숫자가 말이 안 되니까. 3일 후 출발이 가능하다는 답이 왔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할 수 있는 한 모든 자료를 뒤졌어요. 몽골에서 한국이 정확히 뭘 했는지 알아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찾을수록 이상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몽골 ODA 총액은 1억 2천만 달러였어요. 미국의 15억 달러에 비하면 12분의 1도 안 됩니다. 군사 교류도 사실상 없었고 민주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없었어요. NGO 파견도 미미했습니다. 그런데 63%, 제임스 파커가 오후에 제 사무실에 들렀어요. CIA 분석관답게 그도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마크, 한 가지 묘한 숫자를 찾았어. 의자에 앉으며 말했죠. 몽골 전체 인구가 340만이야. 그중 한국에서 일하거나 유학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45만 명이래. 45만,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3%가 넘는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몽골 가정 10집 중 최소 7집에는 한국을 직접 경험한 가족이 있다는 뜻이야. 제임스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이해가 안 돼. 우리도 평화봉사단 1,400명을 보냈잖아. 25년 동안이나. 제임스가 피식 웃었습니다. 1,400명 대 45만 명이야, 마크. 비교가 안 되지.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1,400명 대 45만 명. 321배 차이. 미국은 선발된 자원봉사자 1,400명을 보내서 민주주의를 가르치려 했고
한국은 45만 명의 평범한 노동자를 받아들여 함께 일했습니다. 접근 방식 자체가 달랐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숫자만으로 설명될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장에서 뭔가 다른 게 보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국의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서재에서 아버지의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리처드 핸더슨은 한국전쟁 참전용사였어요. 75년 전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했죠. 앨범 속 흑백 사진에는 23살 아버지가 한국 아이들과 찍은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달랐어. 폐허에서도 눈빛이 살아있었지.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울란바토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인천을 경유해서 울란바토르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환승 대기를 하는데 게이트 앞이 북적거리고 있었어요. 울란바토르행 탑승구 앞에 줄 선 승객들을 봤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승객의 절반 이상이 몽골인이었는데 이들이 전부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였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시키고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전부 한국어였죠. 옆에 앉은 몽골 청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로요. 한국어를 잘하시네요. 청년이 환하게 웃었어요. 6년 일했으니까요. 거제도 조선소에서요. 지금은 가족 보러 갑니다. 미국에서 일할 생각은 안 해봤어요? 청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미국은 비자가 안 나오잖아요. 한국은 시험만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월급도 제때 나오고 보험도 되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비자가 안 나온다. 이 한마디가 미국 대 한국의 차이를 압축하고 있었거든요. 비행기가 울란바토르 칭기즈칸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활주로에 내리자 칼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영하 8도. 숨을 들이쉬자 코끝이 얼얼했습니다. 하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맑았어요. 한 점 구름 없는 초원의 하늘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죠. 공항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입국장 안내판이 3개 언어로 적혀 있었어요. 몽골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 한국어가 영어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로서 세계 수백 개 공항을 다녀봤지만 영어보다 한국어가 위에 있는 공항은 처음이었어요. 수화물을 찾고 나오는데 면세점이 보였습니다. 간판이 한국어로 크게 적혀 있었어요.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가득했어요. 직원에게 영어로 물었더니 못 알아듣더군요. 한국어로 다시 물으니까 바로 대답했습니다. 몽골 공항 면세점 직원이 영어는 못하고 한국어는 하는 겁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시내로 향했습니다. 대사관에서 보낸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운전기사는 몽골인이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라디오에서 한국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익숙한 멜로디였습니다. K-팝이었죠. 기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음악을 좋아하세요? 기사가 100m 너머로 저를 보며 웃었어요. 당연하죠. 몽골 사람 중에 한국 노래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시내로 들어가는 15분 동안 창밖을 주시했어요. 마이크가 보낸 사진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진보다 현실이 더 심했어요. 이마트가 보였습니다. 칭기즈칸 호텔 옆에 있는 대형 매장이었어요. CU 편의점이 골목마다 있었습니다. 한국 식당, 한국 미용실, 한국 치킨집, 한국 노래방. 한 블록에 한국 간판이 서너 개씩 보였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제 눈을 사로잡은 건 학원 간판이었습니다. 한국어 학원이었어요. 하나, 둘, 셋, 넷. 시내 중심가 단세 블록 안에 7개가 보였습니다. 차를 세워줄 수 있나요? 제가 말하자 기사가 차를 한쪽에 댔어요. 학원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녁 7시가 넘었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안에 30명 넘는 수강생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한국어 문장을 적고 있었죠. 기사가 옆에 와서 말했어요. 저녁반이에요. 낮에 일하는 사람들이 퇴근하고 오는 거예요. 새벽반도 있어요. 새벽 5시에 수업하는 반이요. 새벽 5시예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가려면 토픽 시험을 봐야 해요. 경쟁이 엄청나거든요. 작년에 4만 5천 명이 지원해서 5천 명 뽑았어요. 9대 1이에요. 하버드 입학보다 어렵다는 말도 있어요. 저는 그 순간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국은 25년간 몽골에 영어를 가르쳤어요. 평화봉사단 1,400명을 보내서 영어 교육을 했죠. 그런데 몽골인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가르치려 한 건 영어와 민주주의였어요. 몽골인들이 배우고 싶어 한 건 한국어와 기회였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하자 마이크 러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악수를 나누며 물었습니다. 숫자가 어느 정도 맞던가? 마이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숫자로는 반이 반도 전달이 안 됩니다. 내일 시내를 돌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는 한국이에요. 핸더슨 부차관보님. 미국이 아니라. 저는 대사관 숙소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워싱턴에서 가져온 브리핑 자료가 가방 안에 빼곡했어요. 미국의 몽골 민주화 프로그램 성과 보고서, 평화봉사단 활동 보고서, 군사 교류 실적 보고서, 전부 성과가 훌륭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75%대 2%였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울란바토르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초원의 밤은 도시의 불빛에도 불구하고 별이 선명했습니다. 저 하늘 아래 340만 명이 살고 있고 그중 255만 명이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28년 경력 중 처음으로 제가 아는 외교의 법칙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돈을 주면 영향력이 생기고 군대를 보내면 동맹이 되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가치가 전파된다. 그게 미국 외교의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어요. 돈도 안 줬고 군대도 안 보냈고 프로그램도 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75%를 얻었어요. 도대체 뭘 한 거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불을 끄자 울란바토르의 밤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한국 노래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이 도시는 밤에도 한국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답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 답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28년 동안 믿어온 것들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외교관입니다. 사실 앞에서 눈을 감는 건 직업윤리에 어긋나죠. 내일, 이 도시의 진짜 얼굴을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사관에서 마이크와 합류했습니다. 오늘 일정을 물었더니 그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울란바토르 시내 현장 조사, 한국어 학원, 한국 기업, 몽골인 인터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크가 덧붙였어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통역은 대사관 현지 직원 투무르가 맡습니다. 통역이 왜 필요하죠? 영어로 안 되나? 마이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몽골인들이 영어보다 한국어를 편하게 해서요. 투무르는 한국어가 원어민 수준입니다. 저는 속으로 좀 불편했습니다. 미국 대사관 직원이 영어 통역이 아니라 한국어 통역을 하는 상황이라니요. 차를 타고 시내로 나갔습니다. 마이크가 먼저 데려간 곳은 서울거리였어요. 진짜 이름이 서울거리입니다. 울란바토르 중심가에 있는 상업지구인데 몽골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차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양쪽으로 한국 간판이 줄지어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 가게, 한국 치킨집, 한국 커피숍, 한국 핸드폰 매장. 삼성과 LG 로고가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 눈이 멈춘 건 학원거리였어요. 한 블록 안에 한국어 학원이 5개가 몰려 있었습니다. 간판마다 토픽 합격률 몇 %라고 크게 써 있었어요. 한 학원은 합격률 87%라고 자랑하고 있었죠. 마치 한국의 입시 학원가를 옮겨 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쪽 전체가 학원가예요. 마이크가 설명했습니다. 울란바토르에만 한국어 학원이 450개가 넘습니다. 영어 학원은 90개 정도고요. 제가 멈춰 서서 그를 바라봤어요. 450대 90이요? 5배 차이? 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반이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새벽반,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심야반까지 있어요. 24시간 운영하는 학원도 있습니다. 24시간 한국어 학원이요? 네.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아침 교대 끝나면 오후반, 밤 교대 끝나면 새벽반. 빈 시간이 없는 겁니다. 저는 학원 하나에 들어가 봤습니다. 투무르가 한국어로 양해를 구했어요. 원장이 흔쾌히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교실 안에 30명 넘는 수강생이 앉아 있었어요. 1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습니다. 칠판에 한국어 문장이 적혀 있었죠. 저는 칠판을 보고 놀랐습니다. 꽤 복잡한 문장이었거든요. 초급이 아니었어요.
중급 이상이었습니다.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수강생이 총 몇 명이에요? 320명이요. 대기자가 180명이고요. 원장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대기자가 180명이요? 한국어 수요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울란바토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방 도시 다르안, 에르데네트에서도 학원이 부족하다고 난리예요. 영어 학원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원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영어요? 아까 저쪽 골목에 하나 있었는데 요즘 학생이 많이 빠져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미국이 25년간 심어온 영어 교육이 한국어에 밀려 사라져 가고 있었어요. 학원을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투무르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제 여동생도 한국어 학원 다녀요. 한국 화장품 회사에 취직하고 싶대요. 미국 기업은 생각 안 하나요? 투무르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미국 기업은 몽골에 별로 없잖아요. 한국 기업은 여기저기 다 있고요. 취직하려면 한국어가 훨씬 쓸모 있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미국은 몽골에 민주주의를 수출했지만 일자리는 수출하지 않았어요. 한국은 민주주의 같은 거창한 건 말하지 않았지만 일자리를 줬습니다. 몽골인들에게 무엇이 더 절실했는지는 450대 90이라는 학원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죠. 그때 마이크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그가 말했어요. 인터뷰 대상자가 도착했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만나죠. 카페에 들어서자 몽골 남성 한 명이 일어서서 인사했습니다. 38세 에르덴이었어요. 단단한 체격에 짧은 머리, 손에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손이었죠. 투무르가 한국어로 소개를 했어요. 에르덴도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질문하고 투무르가 한국어로 통역하는 묘한 상황이 됐어요. 미국 관리가 미국 대사관 직원의 한국어 통역을 받으며 몽골인과 대화하는 겁니다. 에르덴 씨, 한국에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거제도 조선소에서 5년 일했습니다. 용접공이었어요. 한국 생활이 어떠셨어요? 에르덴이 잠시 생각하더니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어요. 첫째, 월급이 매달 25일에 정확히 들어왔어요. 한 번도 안 밀렸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에르덴의 표정을 보니 그에게는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일한 친구가 있는데요. 3개월치 월급을 떼먹혔어요. 항의했더니 쫓겨났대요. 러시아에서 일한 형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의 절반밖에 못 받았고요. 에르덴이 손가락 두 번째를 펴며 말했어요. 둘째, 명절에 보너스를 줬어요. 추석에 사장님이 직접 송편이랑 사과 상자를 갖고 기숙사에 오셨어요.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세요? 제가 물었죠. 왜 놀라운 일이죠? 에르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중국에서 일할 때는 설날에도 무급 휴가였어요. 쉬는 날은 줬지만 돈은 안 줬죠. 러시아에서는 아예 명절이고 뭐고 없었고요. 그런데 한국 사장님은 외국인한테 자기 나라 명절을 같이 지내자고 하는 거예요. 송편을 나눠주시면서 설 잘 보내라고 인사를 하시는데 그때 진짜 울컥했어요. 에르덴이 세 번째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셋째, 다쳤을 때요. 용접하다가 왼쪽 팔에 화상을 입었어요. 꽤 심했습니다. 그때 반장님이 바로 차에 태워서 병원에 데려가셨어요. 치료비는 회사가 전액 냈습니다. 3개월 치료하는 동안 월급도 그대로 줬어요. 에르덴이 왼쪽 팔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팔꿈치 아래에 화상 흉터가 있었어요. 선명한 흉터였습니다. 중국 광산에서 일하다 다친 친구가 있어요. 손가락 2개를 잃었는데 보상이 없었어요. 계약서에 면책 조항이 있다면서요.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떨어진 형은 자기 돈으로 치료하고 해고당했고요. 저는 에르덴의 이야기를 들으며 펜을 들고 있었지만 메모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한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예요? 에르덴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퇴직하는 날이요. 5년 계약이 끝나는 날. 사장님이 회식을 열어주셨어요. 외국인 노동자 퇴직 회식을요. 삼겹살집이었어요. 사장님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에르덴, 5년 동안 고생했다. 건강해라. 가족한테 잘해라. 에르덴이 말을 멈췄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그때 사장님이 봉투를 하나 주셨는데 안에 5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계약에 없는 돈이었습니다. 제 주머니에 넣어주시면서 고향 가는 길에 쓰라고 하셨어요. 에르덴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아내한테 핸드백을 하나 사갔어요. 아내가 평생 받은 선물 중 가장 비싼 거였어요. 그걸 받고 아내가 울었습니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마이크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투무르가 통역하면서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에르덴 씨, 그 여론조사에서 한국을 선택하셨어요? 에르덴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지 않은 채 말했어요. 당연하죠. 미국은 저한테 비자를 안 줬어요. 중국은 월급을 안 줬고요. 러시아는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한국만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75%요? 저는 오히려 왜 25%가 아니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미국은 비자를 안 줬다. 이 한마디에 미국 이민 정책 25년의 실패가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몽골의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정작 몽골 사람이 미국에서 일할 기회는 주지 않았던 겁니다. 에르덴을 보내고 두 번째 인터뷰 대상자를 만났습니다. 43세 여성 오윤치맥이었어요. 서울 요양병원에서 6년간 간병인으로 일한 분이었습니다. 오윤치맥 씨의 이야기는 또 달랐습니다. 제가 돌본 할머니가 계셨어요. 87살이셨죠. 치매가 오셔서 가족이 맡길 데가 없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분이에요. 첫날 할머니 방에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이러셨어요. 너 누구야? 중국 사람이야? 제가 몽골 사람이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몽골. 칭기즈칸 나라? 오윤치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 멀리서 왔구나. 힘들었겠다. 저는 한국어를 거의 못했어요. 물, 밥, 아파요. 이 세 마디가 전부였죠. 그런데 할머니가 매일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치매가 있으셨는데 신기하게도 옛날 노래는 기억하셨어요. 아리랑을 부르면서 가사를 하나하나 알려주셨죠. 1년쯤 지나니까 대화가 됐어요. 할머니가 기뻐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몽골 딸이 한국말 다 하네. 그때부터 할머니가 저를 딸이라고 불렀어요. 오윤치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코끝이 붉어져 있었어요. 6년 후에 계약이 끝나서 돌아가야 했어요.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죠. 할머니, 저 이제 몽골로 돌아가요. 할머니가 한참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베개 밑에서 봉투를 꺼내셨어요. 손이 떨리셨어요.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고생했다. 건강해라. 딸아. 오윤치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봉투 안에 300만 원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6년 동안 용돈을 아껴서 모은 돈이라고 간호사 선생님이 알려줬어요. 카페 안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마이크도 아무 말을 못했어요. 오윤치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미국 분이시잖아요.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민주주의를 줬다면서요? 감사해요. 그런데 민주주의가 밥을 해주진 않잖아요. 투표를 한다고 아이가 배부르진 않아요. 한국은 우리한테 일자리를 줬어요. 돈을 벌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대해줬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게 75%의 이유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8년 외교관 경력 중 이렇게 할 말을 잃은 적이 없었어요. 미국이 가르친 민주주의와 한국이 준 일자리. 무엇이 더 절실했는지 75%대 2%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대사관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이크가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비공식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대사관 참사관 고바야시 씨가 만나자고 했어요. 일본 대사관이요? 네. 고바야시 참사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녁에 울란바토르 시내 한 몽골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고바야시 유이치, 52세. 일본 외무성에서 25년간 일한 몽골 전문가였어요. 테이블에 앉자마자 고바야시가 말했습니다. 핸더슨 부차관보님,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고바야시가 한숨을 쉬었어요. 일본은 몽골에 30년간 5천억 엔을 원조했습니다. ODA 규모로는 몽골에서 1위예요. 공항 건설, 도로 포장, 병원 건축, 학교 교재 지원.
세계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미국처럼 이념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중국처럼 착취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신뢰도 9%입니다. 고바야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은 일본의 12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쓰고 63%를 가져갔어요. 저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얼굴에 좌절이 역력했습니다. 저도 같은 심정이었어요. 고바야시가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숫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제가 정리한 비교표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가 숫자를 하나하나 읽었어요. 중국 30년간 350억 달러 투자, 신뢰도 3%, 1달러당 신뢰도 0.0000009%, 일본 30년간 50억 달러 ODA, 신뢰도 9%, 1달러당 0.000002%, 미국 25년간 15억 달러 투입, 신뢰도 8%, 1달러당 0.000005%, 러시아 70년 종주국 관계, 신뢰도 18%, 한국 정부 ODA 1억 2천만 달러, 신뢰도 63%, 1달러당 0.00000525%. 저는 마지막 숫자에서 계산기를 꺼냈어요. 한국의 달러당 신뢰도가 중국의 5,800배, 일본의 260배, 미국의 105배였습니다. 고바야시가 종이를 접으며 말했어요. 이건 경제학으로 설명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란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한국은 다른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차원이라니요? 고바야시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는 정부 위에서 아래로 줬어요. 미국은 민주주의를 가르치겠다고 했고, 일본은 인프라를 지어주겠다고 했고, 중국은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죠. 전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나뉘어 있었어요.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몽골 사람을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밥을 먹었어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나뉘어 있지 않았던 거죠. 동등한 관계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위에서 아래로. 미국 외교의 본질을 정확히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더니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고바야시가 일어서며 소개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 세르게이 볼코프 참사관입니다. 제가 함께 만나자고 했어요. 세르게이, 48세. 러시아 외무부에서 20년간 몽골을 담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세르게이가 자리에 앉으며 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러시아는 몽골과 70년간 사회주의 형제국이었습니다. 소련 시절 몽골의 도로, 발전소, 학교를 전부 우리가 지었어요. 몽골 지식인의 80%가 모스크바에서 유학했습니다. 러시아어가 사실상 공용어였죠. 그런데 신뢰도가 18%입니다. 한국의 3분의 1도 안 돼요. 세르게이가 보드카를 한 잔 비우고 말했어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러시아 문화원에서 러시아어 경연대회를 열었어요. 상금을 걸고 참가자를 모집했습니다. 지원자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23명이요. 같은 달에 한국 대사관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열었는데 참가 신청이 3,800명이었습니다. 165배 차이였어요. 세르게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70년 형제국이 한국어 행사에 165분의 1도 안 모은 겁니다. 제 커리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에요. 세 나라 외교관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러시아. 세계 강대국의 몽골 담당자들이 모두 같은 좌절을 안고 있었어요. 고바야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까지 합치면 4강이 전부 진 겁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세계를 지배하는 네 나라가 인구 5천만의 한국에 동시에 진 거예요.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28년 외교 경력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세르게이가 보드카를 한 잔 더 따르며 말했어요. 한국이 도대체 뭘 한 건지 진짜 알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이미 답의 윤곽은 보이고 있었습니다. 에르덴이 한 말. 한국만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오윤 치맥이 한 말. 할머니가 저를 딸이라고 불렀어요. 고바야시가 한 말. 한국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나누지 않았어요. 전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태도, 시스템이 아니라 진심, 위에서 아래가 아니라 나란히.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75%를 만들 수 있는 건지.
진심만으로 340만 명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지 외교관의 머리로는 아직 납득이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크가 새로운 일정을 잡아 놓았어요. 고비 사막 쪽 현장 방문이었습니다. 거기서 제 마지막 의문이 풀렸습니다. 고비 사막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리처드 핸더슨. 75년 전 23살의 미 해병이었어요.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했죠. 사진 속 아버지는 폐허가 된 한국 거리에서 어린 소녀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소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른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고 왼손에는 소녀의 손이 잡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사진에 대해 딱 한 번만 말씀하셨어요. 제가 15살 때였습니다. 인천에 상륙한 다음 날이었어. 폐허 속을 수색하고 있었는데 건물 잔해 뒤에서 여자아이가 나왔어. 7살쯤 됐을까? 옷은 찢어져 있었고 맨발이었지. 얼굴에 검댕이 묻어 있었어. 그런데 그 아이 눈이 살아 있었어. 겁에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포기하지 않은 눈이었지. 주먹을 꼭 쥐고 서 있었어. 울지 않았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했다. 나라가 완전히 파괴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눈빛. 마크, 그 나라 사람들은 달라. 반드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야. 아버지는 4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91세였어요. 장례식에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서랍 깊숙이 편지가 한 통 들어 있었어요. 한국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번역을 부탁했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핸더슨 아저씨에게. 저는 그때 인천에서 아저씨 손을 잡았던 아이예요. 지금은 할머니가 됐어요. 손자가 5이나 있답니다. 아저씨 덕분에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저씨도 건강하세요. 아버지가 이 편지를 받은 게 언제인지 모릅니다.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서랍 깊숙이 넣어 두셨어요. 하지만 편지가 수없이 접혔다. 펴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수백 번은 읽으셨을 거예요. 비행기 창밖으로 몽골 초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75년 전 아버지는 한국을 구하러 갔습니다. 폐허에서 아이 손을 잡았죠. 그 아이의 나라가 일어섰습니다. 일어선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그 나라가 몽골의 마음을 얻고 있습니다. 75년 전 아버지가 한국 소녀의 손을 잡았듯이 지금 한국 사장님이 몽골 노동자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에르덴의 사장님이 떠나는 날 봉투를 건네며 건강해라 했던 것처럼, 오윤침에게 할머니가 따라 고생했다 하셨던 것처럼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75년 전 미국인이 한국인에게 건넨 따뜻함이 한국인을 통해 몽골인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아이러니였습니다. 미국이 심은 씨앗이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의 손을 통해 몽골에 뿌려지고 있었거든요. 미국은 직접 몽골에 씨앗을 뿌렸지만 싹이 안 텄어요. 한국은 미국에게서 받은 따뜻함을 몽골에 전해줬고 그게 싹을 틔운 겁니다. 사진을 가방에 다시 넣으며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잡은 손이 70년을 건너 여기까지 왔어요. 챕터 8 사막의 쌀. 고비 사막 북쪽 다르한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코피아 몽골 센터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대를 안 했습니다. 미국도 USAID를 통해 몽골 농업 지원을 해왔거든요. 가뭄 대비 프로그램, 목축 개량 프로그램, 토양 분석 프로그램. 전부 보고서는 훌륭했지만 현장 효과는 미미했어요. 센터에 도착하니 한국인 연구원이 맞아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얼굴이 까맣게 탔더군요. 몽골 햇빛에 그을린 거였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면서요?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그가 안내한 곳은 시험 재배지였어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들판에서 믿을 수 없는 것을 봤어요. 벼였습니다. 황금빛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사막의 나라 몽골에서 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연구원이 웃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그러세요. 불가능해 보이죠? 중국이 40년간 시도하고 실패했고 일본도 포기했어요. 미국 농업 전문가도 몽골에서 벼 재배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저는 숫자를 물었어요. 첫 해 수확량이 3톤이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은 연간 9,500톤을 수확해요. 3,100배 넘게 증가한 거죠.
중국산 쌀 수입 의존도를 80%에서 38%까지 낮췄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강원도 산간 지역용으로 개발된 품종을 썼어요. 생육 기간이 짧고 추위에 강한 품종이죠. 거기에 저수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찬 지하수를 햇빛으로 데운 다음 논해댔습니다. 토양 산도도 비료로 조절했고요. 쉽게 말하면 한국의 산간 벽지에서 축적한 기술을 몽골에 적용한 겁니다. 40년간 누구도 못한 일을요. 그때 들판 쪽에서 몽골인 농부 한 명이 다가왔어요.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손이 거칠었어요. 연구원이 소개했습니다. 바트볼드 씨예요. 여기서 3년째 일하고 계시죠? 바트볼드가 수줍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투무르가 통역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오셨대요. 한국 이야기를 듣고 싶대요. 바트볼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는 평생 유목민이었어요. 양하고 낙타를 키웠죠. 그런데 몇 년 전에 중국 광산이 들어오면서 우물이 말랐어요. 가축한테 줄 물이 없어졌습니다. 양이 죽고 낙타가 죽었어요. 평생 일군 게 무너진 거예요. 바트볼드가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아들이 한국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돈을 보내서 겨우 버텼죠. 그러다가 한국농업센터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해서 왔어요. 여기서 쌀 농사를 배웠습니다. 바트볼드가 벼이삭을 하나 꺾어서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황금빛 알갱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평생 유목만 했는데 농사를 짓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국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줬어요. 모내기 하는 법, 물대는 법, 수확하는 법. 한 번도 화를 안 냈어요. 틀려도 괜찮다. 다시 해보자. 이러면서요. 바트볼드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미국 분이시라면서요.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네. 미국은 왜 우리한테 투표하는 법만 가르쳐 줬어요? 밥 짓는 법을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에 가슴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크가 옆에서 고개를 떨궜어요. 바트볼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투표하는 법이 아니라 먹고 사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사막에서 쌀을 키우는 법이요. 이게 진짜 도움 아닌가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국은 25년간 몽골에 민주주의를 가르치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투표하는 법, 의회 운영하는 법, 언론의 자유를 지키는 법. 전부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투표를 한다고 배가 부르진 않습니다. 의회가 있다고 가축이 살아나진 않아요. 배고픈 사람에게 투표용지 대신 쌀 한 줌을 줬더라면 75%는 우리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연구원이 수확 현장으로 데려갔어요. 몽골인 농부 10명이 벼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한국인 연구원 2명이 함께 벼를 베고 있었어요. 같은 모자를 쓰고 같은 장갑을 끼고 같은 높이에서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고바야시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을 나누지 않았다.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같은 들판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은 어땠을까요? 워싱턴에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전문가를 파견하고 보고서를 쓰고 평가를 하고 항상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도와주는 사람과 도움받는 사람이 명확히 나뉘어 있었죠. 한국은 그런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함께 했습니다. 같은 땅에서 같은 흙을 만지며 같은 벼를 심었어요. 수확을 마친 바트볼드가 벼 이삭 한 줌을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바트볼드가 웃었어요. 소녀한테 보여주려고요. 할아버지가 사막에서 쌀을 키웠다고, 한국 사람들이 가르쳐 줬다고. 바트볼드가 비닐봉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황금빛 벼 이삭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사막에서 자란 쌀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쌀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25년간 못한 일을 한국이 해낸 증거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마지막 의문이 풀렸어요. 75%의 비밀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높이에서 함께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미국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가르치려 했고, 한국은 같은 땅에 무릎 꿇고 함께 심었습니다. 340만 몽골인은 그 차이를 알고 있었어요. 다르안에서 울란바토르로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이크가 말했어요. 오늘 밤 수우바타르 광장에서 한목 문화 교류 행사가 있습니다. 가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볼 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답은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가봐야 했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었거든요. 숫자와 인터뷰로는 이해했지만 75%라는 숫자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광장에 도착한 건 저녁 7시쯤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석양은 초원 끝까지 하늘을 물들이더군요. 주황빛이 광장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광장에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아니, 10,0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무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한국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었죠. 몽골 가수가 한국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발음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깃발이었어요. 사람들 손에 깃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몽골 국기였어요. 푸른 바탕에 소윤보 문양이 그려진 깃발이죠. 그런데 그 옆에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높이로 펄럭이는 깃발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태극기였어요. 빨강과 파랑이 어우러진 한국 국기가 몽골 국기와 나란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깃발이 석양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28년 외교관 생활 동안 세계 수십 개 나라를 다녔습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를 흔드는 시위대는 많이 봤어요. 대부분 항해 시위였죠. 미국 국기를 불태우는 장면도 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국기를 자기 나라 국기와 같은 높이로, 같은 크기로 자발적으로 드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강요당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웃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뛰어다녔고 할머니들이 몽골 국기와 태극기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광장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국 국기를 저렇게 들어줄 나라가 있는가? 이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군사력 1위, 경제력 1위, 문화 영향력 1위.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 국기를 자기 나라, 국기와 나란히 들어주지 않아요. 두려움은 있어도 사랑은 없으니까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군사력은 6위, 경제력은 13위. 미국보다 한참 작은 나라예요. 하지만 340만 몽골인이 태극기를 자발적으로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으셨습니다. 8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손에 태극기를 들고 계셨습니다. 투무르가 옆에 있어서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 왜 한국 국기를 드세요? 할머니가 투무르를 통해 대답하셨습니다. 손녀가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에서요. 할머니 이름은 채책이라고 하셨어요. 학비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채책 할머니가 잠시 입을 다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낙타를 팔았어요. 12마리. 평생 키운 낙타들이에요. 한 마리 한 마리 목을 쓰다듬어 주고 보냈어요. 할머니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손녀가 전화해서 울었어요. 할머니, 왜 낙타를 파셨어요? 제가 말했죠. 내가 공부하는 게 낙타보다 중요하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82세 할머니가 평생의 재산인 낙타를 팔아 손녀를 한국에 보낸 겁니다. 이게 75%의 실체였어요.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었어요. 채책 할머니가 태극기를 높이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내 손녀를 키워주고 있어요. 고마운 나라예요. 광장에서 한국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만 명이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몽골어와 한국어가 섞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져서 광장에 조명이 켜졌어요. 태극기와 몽골 국기가 조명 아래서 나란히 펄럭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워싱턴에 보낼 보고서를 써야 했어요.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8년 경력이 한 문장으로 압축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우리는 몽골의 제도를 바꿨지만 마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제도를 바꾸지 않았지만 마음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 펜이 멈췄습니다. 이것은 소프트 파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가르치려 했고 한국은 함께하려 했습니다. 340만 명이 그 차이를 알고 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밤새 썼어요. 새벽 4시에 마지막 문장을 적고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몽골의 선택 미국 외교 전략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 워싱턴으로 돌아온 다음 주 국무부 정책기획실에서 브리핑이 잡혔습니다.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긴급 검토 회의였어요. 회의실에 16명이 모였습니다. 출발 전에 비웃었던 톰 브래들리도 팔짱을 끼고 있던 제임스 파커도 있었어요. 제가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4강 전패. 미국 8%, 중국 3%, 일본 9%, 러시아 18%, 한국 63%. 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직접 가서 뭘 봤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450개의 한국어 학원과 90개의 영어 학원을 봤습니다. 새벽 5시에 한국어를 배우는 몽골인들을 봤어요. 한국 공장에서 5년 일하고 돌아온 용접공이 사장님한테 받은 송편 이야기를 하며 우는 걸 봤습니다. 82세 할머니가 낙타를 팔아 손녀를 한국에 보내면서 태극기를 흔드는 걸 봤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쌀이 자라는 걸 봤습니다. 중국이 40년, 일본이 20년, 미국이 포기한 일을 한국이 해냈어요. 몽골 농부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투표하는 법을 가르쳐줬지만 한국은 밥 짓는 법을 가르쳐줬다고요. 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임스가 팔짱을 풀었어요.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4강의 투자 대비 신뢰도 비교표였어요. 중국은 350억 달러를 쏟아붓고 3%를 얻었습니다. 돈으로 충성심을 사려 했지만 착취만 했어요. 일본은 5천억 엔을 원조하고 9%를 얻었습니다. 체계적이었지만 위에서 아래로 줬어요. 러시아는 70년간 지배하고 18%를 얻었습니다. 형제국이라고 했지만 형은 언제나 러시아였죠. 미국은 15억 달러를 투입하고 8%를 얻었습니다. 민주주의를 가르치려 했지만 함께 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1억 2천만 달러만 썼습니다. 미국의 12분의 1입니다. 하지만 63%를 얻었어요. 연방 찬성 75%를 이끌어냈습니다. 사라 첸이 물었어요. 결국 한국이 한 게 뭐였나요? 한 문장으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45만 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명절을 보내고 다치면 끝까지 책임졌어요. 가르치려 하지 않고 함께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브리핑 때의 비웃음은 사라지고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게 있어. 우리가 소프트 파워에서 세계 1위라고 자부해왔잖아. 할리우드, 실리콘밸리, 아이비리그. 그런데 한국 공장 사장님이 추석에 건넨 송편 한 상자가 우리 민주화 프로그램 25년보다 효과적이었다는 거잖아. 제임스가 끼어들었어요. 이건 몽골만의 현상인가? 저는 세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체 호감도 비교표였어요. 카자흐스탄. 한국 호감도 65%, 중국 12%, 우즈베키스탄. 한국 58%, 중국 18%, 키르기스스탄. 한국 52%, 중국 15%. 몽골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중앙아시아 전체에서 한국이 4강을 압도하고 있어요. 중국의 뒷마당이라 불리던 지역에서 한국이 가장 신뢰받는 나라가 된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건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소프트 파워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프트 파워를 문화와 가치의 전파라고 정의해왔어요.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건 다릅니다. 함께하는 것, 같은 높이에서 나란히 서는 것. 이게 진짜 소프트 파워였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채책 할머니가 광장에서 태극기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이 할머니는 82세입니다. 평생 키운 낙타 12마리를 팔아서 손녀를 한국에 보냈어요. 광장에서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16명의 눈이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에게 물었어요. 왜 한국 국기를 드세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내 손녀를 키워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스크린을 끄고 참석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75%의 실체입니다. 통계가 아닙니다. 340만 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리고 우리 미국은 이 선택에서 졌습니다.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졌어요. 4강이 전부 졌습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한테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75년 전 인천에서 한국 소녀의 손을 잡고 있는 23살의 아버지. 저는 사진을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75년 전에 잡은 그 손이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가 인천에서 한국 아이에게 건넨 따뜻함이 70년이 지나서 한국 사장님의 손을 통해 몽골 노동자에게 전해졌어요. 한국 연구원의 손을 통해 몽골 사막에 쌀이 자랐고요. 아버지가 구한 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를 구하고 있어요. 미국이 심은 씨앗이 한국에서 자라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저녁 노을이 포토맥 강에 비치고 있었어요. 울란바토르의 석양과는 다른 색이었지만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75%. 이 숫자 뒤에는 에르덴이 있었어요. 5년간 월급을 한 번도 안 밀린 게 기적이었던 남자. 오윤 치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딸이라고 불러준 게 평생 가장 큰 선물이었던 여자. 바트 볼트가 있었어요. 사막에서 쌀이 자라는 걸 보고 손녀에게 보여주려고 이삭을 품에 안은 농부. 채책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낙타를 팔아 손녀를 한국에 보낸 82세 할머니.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여 75%가 된 겁니다. 국가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가 중요합니다. 투자가 아니라 존중이 중요해요. 가르침이 아니라 함께함이 중요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가장 강한 군대, 가장 큰 경제, 가장 화려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340만 몽골인의 마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한참 작은 나라예요. 하지만 진심 하나로 75%를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하신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달라. 반드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야. 맞았어요, 아버지. 그 사람들은 일어섰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일으켜 세우고 있었어요. 중앙아시아 전체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키르기스스탄에서 한국을 선택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시작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세계 지도가 바뀔 겁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기는 기준이 달라질 거예요. 군사력이 아니라 진심, 돈이 아니라 존중, 지배가 아니라 동행. 한국이 그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75년 전 폐허의 나라가 이제 세계의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크기가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이것이 진짜 국력이라는 걸. 지금까지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몽골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심이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께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독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